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4월 15일 오늘이 수요일 맞죠?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의 소통부터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장이 좋아가지고 그죠? 다들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웜의 신박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뵈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롭입니다. 하셨고요. 오늘도 주식 인생을 배우고 갑니다.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주식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손해가 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주식이라는 모르는 길을 초행길을 가다 보면 무섭고 불안하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거기다가 이란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터질 때마다 그죠.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니까. 하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익숙해지면 그게 기회라는 걸 아실 겁니다. 섭섭지 않는 삼전의 성과급의 파급 효과가 우리의 젊은이들의 진학이 의대만이 아닌 다른 이공계로의 확산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의대에 쏠린 인재들의 대이동을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 나올수록 그죠? 내가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하면 야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느낌을 좀 주면 아무래도 이공계로 많이 가게 되고 의대에 쏠림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계속 그 대박 스토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이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상무 이상 그렇게 근무하시다가 나오시면 그래도 누적 재산이 100억 이상은 그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부분을 응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이공계로 옮겨가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다리면 된다. 좋은 말입니다. 저도 포모만 안 오면 추석 전에 한 번 더 기회는 줄 것 같은데 하셨고요. 남의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전문의 말씀에 잔치집 대신 반도체 상가집에서 밥상을 기다리는 동안 제 계좌도 상주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날 즈음 돌아보니 결국 호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목표 수익률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제는 상을 마치는 날 종전선언부터 차분히 수익을 현실화하려 합니다. 지난 박앤세일 기간에 핵심 물량을 빠르게 담았다면 매도할 때는 반대로 시계열을 길게 늘려서 철저히 분할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남겨둔 핵심 우량 주식인 거죠. 핵심 우량 주식은 설령 손실을 보더라도 시장의 향방을 잃는 풍향계로 삼겠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유난히 시렸던 3월 만개할 때까지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댓글 한번 남기셨는데 그죠? 그 아이디가 반대로만 해라고 돼 있어서 투자에 그래도 중수 평균 이상은 반드시 하실 겁니다. 쏠려다니지 않고 외로운 선택. 좀 너무 과열됐을 때 매도를 하고 또 너무 공포스러울 때 매수를 하고 이런 컨트리에리언 스타일 역발상 매매 주식의 대가들이 다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김서영님께서 한참 만에 인사드립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창문을 열어놓는 편이거든요. 늘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키고 환기시키는 게 좋아가지고 열어놓는데 와 어제는 엄청 더운 거예요. 보니까 기온이 28도나 됐습니다. 어제는. 오늘은 어제보다는 약간 기온이 낮고 한 20도 정도 돼서 지금 너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엔스로픽의 AI 윤리 기사를 들으니 김영하 작가의 수필 단 한 번의 삶에서 언급이 된 아이로봇의 로봇 3 원칙이 로봇 3 원칙이 생각나네요. 자, 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2원칙, 1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죠. 나쁜 악당들이 로봇한테 야, 저 사람 제거해 뭐 이러면 말 들으면 안 되니까 3원칙은 1원칙과 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 자신의 존재를 지켜야 한다. 위험에 처한 인간은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AI에게도 거의 같은 원칙을 세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여 빈틈은 없나 골똘히 생각하게 되네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 도주하는 강도를 경찰이 가서 프리즈 하면서 총을 겨누면서 프리즈 했는데 그걸 AI 로봇이나 보고 저 사람이 총격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네 하면서 그 강도를 도우는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바쁜 방송 일정 걱정하시는 댓글에 대한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라이브 방송이라는 조금은 버거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산성을 확보하신다는 말에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웜의 신박 보물찾기 성공입니다.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의 뜻대로 살고 계신 대표님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게으른데 그래도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잘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 약속이나 강의 약속을 잡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까지 노는 걸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놀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한 상황을 많이 만듭니다. 주식은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드네요. 주식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지 않고 돈을 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최일호 부사장이 그랬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성취는 없다. 안 그래도 콩국수 먹고 버스 타러 가는데 청국장 냄새가 거리까지 엄청 진하게 나더라고요. 우리 딸이 갑자기 청국장 먹고 싶다고 청국장은 다음에 서울 가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배가 고픕니다. 포성이 울릴 때 주식을 사야 한다. 맞는 말이네요. 아르헨티나 땅고 아니고 탱고. 그때 오타였나 봅니다. 그죠? 식당 얘기하시면서 침 고이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침 삼키시는 소리를. 언제 한번 여의도 주변 맛집 소개 영상도 찍어주세요. 맛집 정보 영상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먹방도 기대됩니다. 한번 여의도 네이버 지도 띄워놓으면 거기 식당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지도를 보면서 그러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마포 오딱도 잘 못 찾아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네요. 지도 보면서 그죠?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약간 뭐 연휴나 이럴 때 연휴 때 이 맛집 여의도 주변 맛집 아니면 나중에 서울 전체적으로 해도 된다 그죠?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미리 찍어놨다가 주말에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은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진 듯 합니다. 아쉽지만 보랏빛, 하얀빛, 철쭉꽃망울이 곧 활짝 필 듯 하네요. 이 아름다운 계절 오늘도 채슬리와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와, 장 끝나기 전에 올라오니 너무 좋네요. 그죠? 일찍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맞게 보시면 되는데 너무 늦게 올라오면 못 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매일 애청만 하는 주부입니다. 진실함과 해백한 지식 또한 예리한 시장 분석력 믿음과는 채슬리 1위면 투자금 얼마면 할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1위하는 거는 3억 이상이고요. 그런데 3억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랩 어카운트라고 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는 똑같습니다. 뭐 똑같이 운용되지는 않지만 랩 어카운트가 KB증권, 삼성증권은 1억 이상이고요. 한투가 5천만 원 이상, 네, KB도 최근에 5천만 원 이상으로 된 것 같고요. 신한 그리고 IBK, DB투자증권, 유한타증권 이렇게 랩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이면 거의 다 되십니다. 전무님이 알려주신 여의도 맛집 잘 적어 놓았습니다. 서울에 아이들 보러 갈 때 가보려고요. 경제 맛집, 영화의 음악 분야까지 모든 섹터를 아우르는 전무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여의도 증권맨들의 특징이 아주 얇고 넓게 합니다. 많은 섹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얇고 넓게 하는데 그 폭은 넓은데요. 이 depth, 깊이가 소위 말해서 얄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얄팍한 지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최민턴 분들 중에 그 분야에 진정한 실력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악, 미술, 뭐 영화 등등. 그래서 그 얄팍한 정보를 얘기할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부리? 단어의 뜻을 찾아봤네요. 허풍수다 라는 뜻이랍니다. 야부리. 아니 대댓글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문맥상 내용 없음으로 이해했어요. 전무님 진지한 표정으로 한 번씩 툭 던지는 말씀에 저도 빵빵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야부리를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야부리 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제 댓글을 4월의 댓글로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Serenity라는 아이디였다가 제가 받은 축복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Gratitude로 바꿨답니다. 어쩐지 바꾸셨군요. 감사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좋은 투자는 지루한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즐겁고 행복하다면 돈을 못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즐거운 건 팀 채슬리와 최밀턴 학우분들과 함께 투자의 여정을 동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일 분석과 원칙을 반복하는 이 과정이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고 한 번씩은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늘 함께여서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조지 소로스, 제가 조지 소로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조지 소로스 관련된 책을 한번 다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그게 원서다 보니까 하나 한 반쯤 읽다가 이 단어도 되게 어려워요. 조지 소로스 책은 단어도 어려워가지고 한 반도 못 읽은 것 같아요. 나머지 읽지 않은 책이 새 책이 한
4-5권 됩니다. 근데 조지 소로스 하면 우리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무너뜨렸다 해서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저는 조지 소로스의 그 리플렉시비티라는 이론이거든요. 그걸 왜 번역을 재귀 이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현상을 보고 인식이 바뀌게 되고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장을 안 좋게 보다가 계속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현상이 계속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인식이 바뀌면 뭐가 되죠? 액션이 나오게 되죠. 내가 잘못 봤네. 나도 사야 되나 봐. 그러면서 사게 되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사다 보니까 현상이 더 강화가 되죠. 그 강화된 걸 보면서 끝까지 버티던 사람마저도 마지막에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서 항복, capitulation이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항복이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유진 파머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에 유진 파머 교수님이 주가는 모든 걸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PER이든 PBR이든 먹고 계산한다고 해서 이미 다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주가가 형성되는데 거기서 알파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지 소로스는 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를 이 이론을 재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식 시장이 IQ 2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비이성적인 오버슈팅이 있고 비이성적인 패닉 셀링이 있을까?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저한테 참 큰 깨달음을 주신 분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90년 1월에 삼전 입사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무선 반도체 사업부는 인기가 없었고 계속 적자가 나던 사업부로 기억합니다. 컴퓨터 가전 정보기기 사업부에서 번 돈으로 적자 메꾸던 시절. 하지만 그때는 PIPS 이 보상 시스템이 없었고요. 지금의 반도체 실적 대단하고 그걸 이룬 직원들에 대한 보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오롯이 본인들만이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LG엔솔 딱 분할해서 딱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소액주주들 뒤통수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2차 전지가 수익을 못 낼 때 순수 케미칼에서 돈 벌어서 계속 2차 전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형님들이 계속 도와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딱 LG엔솔만 떨어져서 나가버리니까 LG화학 주가가 오히려 더 디스카운트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석유화학 쪽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 마치 동생, 형들이 나가서 돈 벌어 올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장남을 하기 위해서 동생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벌이 한 경우도 있지만 그랬을 때 정말 나중에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나서 저 형님 저는 좀 여기 집이 좀 불편하니까 저는 나가서 저기 아리팍 가서 저는 살게요 하면서 싹 나가가지고 형들 아예 모른 척 하는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그때 LG엔솔 분할 이슈를 제가 주 LG가 주총에서 거부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전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삼전에 다녔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솔트님이 삼전에 다니시는군요. 반도체 사업한다고 비웃음 당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뚝 서서 정상급이 되니 정말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요? 정말 잘 해결돼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가나 이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또 우리 진원영님께서 삼전 임직원들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하이닉하고 닉스랑 전자랑 성과급 계산이 다릅니다. 작년에 닉스 평균 1억 3천 받았는데 삼전은 평균 4천이었습니다. 같은 반도체에서 이렇게 상여금 차이가 나다 보니 하이닉스 계속 이직률이 증가 중이고 동종업계 일하면서 직원들 상실감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 임직원들도 삼성의 주주입니다. 삼전도 성과급 지급 방법을 개편해 달라는 거지 막무가내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 올해 상여금 12억이란 말들이 있죠. 4분기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삼전 상여금 개편이 없으면 올해도 4천입니다. 고액 연봉은 맞지만 고액 연봉이라는 이유로 임직원들이 복에 겨워서 떼쓰는 식 댓글이 많아서 속상해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이 가슴 속에 항상 큰 후회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학교 때 다리가 불편한 소위 말해서 이 소아마비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그때가 제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셨고요. 그 친구랑 제가 굉장히 농구도 그 친구가 다리가 불편한데도 농구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농구도 많이 하고 점심 때 밥 먹을 때도 항상 같이 점심 먹고 그랬는데 그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세희가 근데 쟤는 밥 먹을 때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중학교 때면 그때가 80한 5년 정도 됐겠네요. 88, 85, 86, 네, 86년에 제가 고1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84년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좀 넉넉치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친구의 도시락이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녹그릇으로 된 그 도시락에다가 밥이 잔뜩 흰 쌀밥 잔뜩 들어가 있고 거기 반찬이 보통 보면 이제 김치 볶은 거, 볶음 김치, 그 볶음 김치 하나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밥 먹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막 젓가락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친구들 반찬 뺏어 먹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뺏기는 친구들도 뭐 당연한 거다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좀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죠. 뭐 계란말이랑 소세지랑 뭐 이런 반찬 들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란말이 반찬, 그 다음에 진주 햄으로 만든 햄에다가 계란 살짝 풀어가지고 이렇게 구운 소세지 반찬이 이게 뭐 엄청 인기였잖아요. 네, 그런 거를 막 뺏어 먹고 하는데 한 친구가 그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너무 부실한 반찬으로 우리 같이 먹는데 다른 친구들 반찬 많이 뺏어만 먹고 본인은 좀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래 밥을 먹을 때 그 친구 이름이 성대 이름이 딱 기억이 나네요. 성대였는데 항상 제가 밥 먹을 때 성대야 같이 먹자 해서 먹었거든요. 그 친구가 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바로 옆에 미술
미술 그림 그리는 또 화실 같던 교실이 따로 있었는데 항상 불러서 먹다가 다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친구를 언제부턴가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이 친구 눈치가 보여가지고 괜히 그 친구가 밥 먹자 했을 때 약간 눈치 보게 되고, 근데 그 친구가 당연히 또 다리도 불편하니까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하루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대가 그래, 나는 세이기가 좋은데 요즘 세이기가 그렇게 참 점심 때 밥 먹을 때 약간 피하는 것 같다. 그 말을 전해주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성대야 밥 먹자라고 하는데 이미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좀 상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말자. 그런 마음을 좀 먹었었습니다. 이 댓글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지 않고, 그죠?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듣는 얘기만 갖고 잘못하면 잘못된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장난처럼 저희도 뒷담화 잠깐만, 어제 제가 아침에 모닝 브리프 때 제가 없을 때 모닝 브리프 댓글 제가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레나 정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전문의 없으니까 전문의 뒷담화하는 시간이다. 그 댓글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뒷담화나 이런 특히나 이렇게 좀 험담 이런 거에 약간은 요즘은 조금 무뎌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거 삼천포로 좀 옛날 중학교 때 아까 85년, 84년이라니까 40년 전으로 갔다 왔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한테 떼들었다가 엄청난 공분을 자아내면서 욕을 정말 바가지로 들어먹었을 때, 그럴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 가가지고 그 같은 팀, 발렌시아의 같은 팀 선수들이 막 이강인 괴롭히는, 그걸 우리가 불링이라고 하잖아요.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이래 보면서 저도 어학연수 때 가보고 이게 마이너리티라고 하잖아요.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 마음에 큰 어떤 열등감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걸 좀 이해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그 스페인 그 축구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실 보면 우리가 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또 보면 동남아나 이런 데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국이나 영국에 온 외국인들한테 대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스페인 애들 입장에서 한국 축구 58위, 52 한때 우리 벤투 감독 계실 때 좀 20위 전후로까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걔네들이 봤을 때는 그래 봐야 축구로 따지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수준이겠죠. 거기에 이강인 선수가 김민재 선수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한테도 뭔가 본인한테 그러면 욱하는 그런 기질이 생겼겠구나라고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앞에 이거 너무너무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지막 요 댓글 하나만 읽고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랩이 설정되면 주가가 빠지고 곧이어 시장이 반등 주는 걸 보며 채슬리도 복을 받나 봅니다.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자와 같다는 탈무드의 격언처럼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무님, 삼보청국장은 제 친구가 하는 곳입니다. 그 친구도 증권사 출신인데 IMF 때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장님 기억나거든요. 지금도
약간 마르고 키도 한 177 전후. 네. 그리고 네. 그분이 우리 김민준님 친구분이시군요. 다음에 가면 제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시 미국 주식 사라. 블랙록에 이어서 시티도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죠? 제임 프레이저 시티그룹의 CEO 분이시네요.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블랙록에 이어서 시티그룹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렸고요. 미 이란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비타 만테이 시티그룹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 이란 전쟁이 결국 중단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연말 목표 주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소비, 인플레이션, 패드 등 역풍이 있지만 현재 휴전 상태가 향후 몇 주에 걸쳐서 종전으로 이어진다면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미국 증시는 전쟁 이후 발생한 손실을 모두 만회했는데 S&P 500 지수가 1.18% 올라서 6,967로 마감을 했는데 S&P 500 지수는 전쟁 발발 전인 지난 2월 27일 날 6,878.88에서 지난 3월 30일 6,343까지 약 8% 하락하며 저점을 찍었다가 현재까지 회복세에 있습니다. 자, 앞서 13일 블랙록에서 중동 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블랙록은 기업 실적 전망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 AI 관련 수요 확대를 근거로 기술주 이익 증가율을 전년 대비해서 크게 상향 예측을 했습니다. 월가 주요 기관들도 유사한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 JP모건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한 증시 하락이 매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고 모건 스탠리 역시 최근 증시 하락을 장기 약세장의 시작이 아닌 조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금융, 산업재, 소비재 등 경기 민감 업종과 AI 관련 대형 성장주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골드만삭스도 3월 초에 글로벌 증시의 단기 조정 위험은 존재하지만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소재, 헬스케어, 기술 등을 꼽았고 주목해야 할 업종, 소재, 헬스케어, 기술. 소재의 경우에는 올해 S&P 500 섹터 중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좋으며 현재까지 상승률은 14%나 돼요. 라이언델 바젤, LYB와 다우가 각각 74%, 다우도 71%나 상승했군요. 이 밖에 기술주 역시 올해 1.4% 하락하며 고전 중인데 다만 엔비디아와 알파벳은 이달에만 각각 9% 그리고 12%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 실적 시즌이 끝나는 한 5월 중순까지는 미국장이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패 신화가 끝나나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하는 신흥부자들. 자, 50대 이하 신흥부자들은 부동산 자산보다 금융자산을 선호했고요. 부동산 투자로 부를 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금융투자를 기반으로 자산을 늘리는 모습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보고서는 최근 10년 사이 금융자산을 10억 원 넘게 축적한 50대 이하 집단을 K-에밀리 코리아 에브리웨어 밀리어네어로 정의하고 이들의 금융 행태를 기존 부자 집단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이고요. K-에밀리의 평균 연령은 51세로 기존 부자보다 회사원과 공무원 비중이 2배가량 높습니다.
전문직, 자영업자 중심의 기존 부자와 달리 셀러리맨 비율이 많았는데 이들 중에 44%는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형대 이하 아파트에 거주를 했고요. 이들은 종잣돈 평균 8억 5천만 원을 모을 때는 예금과 적금 한 43%를 적극 활용했지만 자산 증식을 할 경우에는 소득 인상이 44%고 주식 등 금융 투자 수익이 36%나 되네요. 이렇게 이용을 했고 최근에는 금과 은, 예술품 같은 실물 자산이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투자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 투자자산 비중도 기존 부자보다 높은데 이들의 금융자산은 저축성 자산이 54%, 투자성 자산이 46%로 구성이 됐고 기존 부자보다 투자성 자산 비중이 2%포인트나 더 많았는데 투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신흥 부자의 약 48%가 돈을 버는 방법으로 부동산보다 금융투자가 낫다고 답했고요. 기존 부자 한 43%보다 높은 비중입니다. 금융투자를 선호하는 이 흐름은 K-에밀리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고 보고서에 따르면 K-에밀리를 비롯한 국내 부자들이 부동산보다 금융투자를 먼저 고려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은 63에서 52로 11%포인트 감소했고요.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35에서 46으로 11%포인트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금융자산 비중이 46%까지 올라왔다고요? 과거 부우 형성의 원동력이었던 부동산 불패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자산관리의 무게중심이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진정한 자산관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절실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제일 수익률 면에서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아무리 부동산 저거 해도 일반 과세가 거의 45%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를 해지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 물가보다 좀 더 올랐는데 거기서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금 내고 나면 이게 물가 해지가 됐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이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래서 지금은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이 없는 우리나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사실은 제일 장땡입니다. 자, 카카오 호실적에도 목표가가 줄하향 왜?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카카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할 전망이지만 주가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 시장이 기대하는 AI 기반 성장 국면을 확인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듯 보이고요. 최승호 DS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14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는 카카오는 본업의 성장과 적자 회사 연결 제거로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속적인 다운사이징으로 카카오톡 자체 성장이 높아졌으나 지난해 업데이트 이후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았듯 슈퍼앱 전환을 낙관하기가 어렵다고 했고요. 카카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각각 7.6에서 48.7% 상승해서 매출이 2조, 영업이익은 한 1,700억. 이렇게 기존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는 전분기와 같이 광고 개편 효과가 이어지며 톡비즈 매출이 6,072억 원으로 17.8%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이지만 콘텐츠나 엔터 비수기가 이어지면서 역성장한 8,349억 원을 전망한다고 전했고요. 또 모빌리티, 페이증권의 약진으로 플랫폼 기타 부문 매출은 4,80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2.6% 증가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적자 계열사를 정리하고 카카오톡 본업 기반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화 앱의
그치던 카카오톡을 쇼핑, 송금, 투자 등을 결합한 AI 기반 슈퍼 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고 신규 AI 모델 카나나가 일례인데 그러나 소식 탭을 더한 작년 업데이트에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AI 전환 가능성에 의문을 더합니다. 소비자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고 다만 최 애널리스트는 전환 자체는 어렵지만 AI 챗봇과의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아서 AI 디레이팅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AI 도입 성패는 분명하지만 성공한다면 AI 모델이 기존 사업 모델을 위협해서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서 올해는 AI 서비스의 수익화 원년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AI 전환과 수익화 시점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고요. 교보증권은 목표 주가 유지했고 신한증권은 낮췄고요. SK증권도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쓰고 있으니까는 그죠? 네, 여전히 뭐 단톡방이나 이런 거에서 못 나오잖아요. 계속 쓰고 있고 최근에는 단톡방이나 이런데 자료 제가 올린 자료도 다시 PDF나 이런 걸 보려면 그러면 또 무슨 광고를 계속 봐야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수익성은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또 올라올 겁니다. 검색보다 콘텐츠에 돈 몰린다. 메타 구글 꺾고 광고 매출 1위인데 자, 메타가 올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을 처음으로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AI 기반 광고 상품과 플랫폼 확장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광고 지형이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메타의 2026년 순광고 매출은 2,434억 달러, 약 360조입니다. 광고 매출로만 360조.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광고 전체 광고 시장의 규모가 한 10조였다가 얼마 전에 제가 광고 시장 한번 찾아봤었죠. 모닝 브리프 때. 지금은 한 20조 돼 있잖아요. 근데 메타의 광고 매출만 360조입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 2,395억 달러로 메타의 순광고 매출이 구글의 소폭 앞지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예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메타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을 제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메타의 광고 매출 증가율은 올해 24%나 되고요. 전년도에도 22%나 됩니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반면 구글은 11.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전체 광고 시장 성장률을 웃도는 메타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 마케터는 메타의 핵심 전략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메타의 성장 배경에는 AI 기반 광고 자동화 도구 어드밴티지 플러스가 있는데 광고 캠페인 설정을 자동화하고 효율을 높여서 광고주 입장에서 투자 대비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빠른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고요. 플랫폼 확장도 성장 요인으로 꼽히는데 메타는 왓츠앱과 스레드에 광고를 도입하며 수익원을 넓혔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릴스는 틱톡, 유튜브 쇼츠와 경쟁하면서 짧은 영상 광고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네요.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상품 검색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광고 수요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미국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은 올해 48.5%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네요. 디지털 광고 시장 1위의 변화는 검색 구조에서 AI 기반 추천,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 닉스 분기 200조, 코스피 장중 6천 돌파.
자,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죠? 지난번 뭐 전쟁 때 전자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그 다음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까지는 전자 주가가 다 회복할 거다고. 워낙 이 좋은 실적을 삼성전자가 보여줬기 때문에 57조 2천억. 반도체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수 반도체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그게 마이크론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마이크론 주식도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14일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40일 만에 장중 6천선을 돌파했고요. 오늘도 2%또 오르면서 확고하게 6천을 돌파해버렸습니다. 확실하게.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까지 올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쓴 영향이 컸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300억, 기관은 1조 2,5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자 우선주. 외국인은 선물에서 1조 4,4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강세에 배팅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달 코스피를 대거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5조 5천억 원 순매수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한 데는 하이닉스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인데, 하이닉스가 어제 6% 넘게 올랐고요. 지난 2월 27일 기록한 106만 1,000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가 110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더 올랐죠. 이날 코스피 상승폭이 159포인트 올랐는데 하이닉스 기여분이 53포인트나 되고요. 하이닉스 프락시로 지금 같이 오르는 주식이 SK 스퀘어인데 9.8포인트 기여를 했습니다. 전자는 이날 전일 대비해서 2.74% 상승을 했고요. 전자가 지난주에 올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이라고 발표한 이후에 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실적 발표를 마친 전자보다 실적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린 거고요. 특히 전자는 최근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향후 순이익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이미 성과급 문제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라서 향후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30조 원대로 예상하던 증권가는 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40조 원대로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고요. KB증권이 40조, 미래에셋증권이 40조 6천억, 유안타가 40조 3천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합하면 두 회사의 분기 영업이익은 합은 100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게요. 전자만 57조니까 43조가 나오면 100조가 되네요. 게다가 최근 2분기 연속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어서 투자자들은 이미 증권가의 컨센서스 이상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익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전자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백기련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고객사 대상 장기 계약 가격이 예상 대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 변동성을 낮추고 SK 하이닉스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의 주주 친화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올해 계속 상승세를 탈 전망이라서 올해 두 기업의 영업이익 순위는 글로벌 기업 내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자, 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335조고요. 1위인 엔비디아가 357조인데 와, 22조 차이 나네요.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251조입니다. 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쳐가지고 600조입니다. 600조. 와. 자, 그런데 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1,300조, 우선주 포함이고요. 엔비디아는 6,800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익은 비슷한데 시총이 5분의 1 수준이라서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그러고, 하이닉스의 시총 740조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작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4,000조, 알파벳이 5,700조. 근데 하이닉스보다도 이익이 안 나오나 보네요. 하이닉스가 250조 예상하는데 하이닉스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내년에 전자 영업이익이 488조 원으로 엔비디아의 485조 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도 한 358조, 한 360조. 야, 그러면 내년 488, 358 이거 다 두 개 다 더해버리잖아요. 그러면 846조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358조면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똑똑해가지고요.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그 돈을 누가 주느냐? 빅테크 기업들이 그만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빅테크 주식의 시총이 빠지는 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총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과연 저만큼의 이익을 안겨줄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고,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좀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디램 가격이 딱 꺾이는 순간, 낸드 가격도 꺾이는 순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더 회복을 할 거다라고 봐집니다. 자, 마지막 기사. 출렁이는 국내 증시의 엔캐리 청산이 변수인데, 자, BOJ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본 10년물 국제금리가 29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간 시장에 쌓여왔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2.4% 안팎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전날 장중 한때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49%까지 치솟았다고요? 근데 이게 1997년 이후 가장 높답니다. 와, 중동 분쟁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BOJ가 기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BOJ는 24년 3월 달에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금리를 점차 올려왔죠. BOJ가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경계심이 높아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장기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를 견인해 왔고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 대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면서 이 자금의 청산 압력이 커집니다.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일본에서 엔화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원화로 바꾸든지 달러로 바꾸든지 해서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뭐 엔화 대출 금리보다는 이게 수익률이 높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계속 빌려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익이 커지죠. 근데 일본 엔화 대출 차입 금리가, 차입 비용이 계속 금리가 오르면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24년도, 그죠? 2년 전에 7월 중순부터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확 받았고, 그러고 나서 또 반도체 겨울 온다고 모건 스탠리에서 8월 초에 또 리포트 나오고, 그러면서 24년에 7월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그때 2880까지 갔던 주가가 힘없이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자, 이 부분은 원엔 환율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엔달러 환율도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좀 시작됐다. 예, 그때부터 약간 좀 위험 신호로 보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